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3 기능식 청구항 할게요. 기능식 청구항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헷갈리는 거잖아요. 문제 풀 때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싹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 이제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기능식 청구항의 의의 취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시면 청구항 적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구조로 적거든요. 구조로 적어요. 봐요. 출원된 발명의 청구 범위가 통상적인 구조로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능, 효과, 성질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 그거 사수한테 혼나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청구항을 여러분들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 이거 그냥 공지된 발명이에요. 메모리 클레임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수신 모듈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기능식 청구항인 거예요. 수신하도록 구성된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이거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한 건데 기능식으로 쓴다라는 표현이 이게 약간 애매하고 두루뭉실하고 넓게 쓴다라는 거랑도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을 잡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허용을 하는 거죠. 그죠? 기술적 창작 표현의 다양화. 그러니까 아니 꼭 어떻게 기술적 표현이라는 거를 이제 뭐 꼭 구조로만 쓰라는 법이 있냐? 나는 기능식으로 이제 기능식으로 쓸래. 그게 더 이 발명에 부합을 해. 그러면 이제 기능식 청구항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허용이 되냐 안 허용되냐 기능식으로 쓰면 너무 두루뭉실하게 쓴 거잖아요. 아시죠? 기능식으로 쓰면 구조로 쓰면 이게 딱딱딱 이게 A랑 B랑 연결되고 B랑 C랑 연결되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걸 이제 구조로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기능식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는 걸 이제 기능식으로 쓴다고 해요. 넓게 쓰는 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이 되냐 안 허용되냐가 옛날에 그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보시면 판례에 의해 가지고 기능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불명료하다고 볼 수 없고 기능식 표현으로 썼어도 명료하면 허용한다 라는 입장을 이제 취한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42조 6항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42조 6항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청구 범위에 보시면 구조, 방법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기능 써도 된다. 청구 범위 그 기능 써도 된다고 이제 명시를 딱 박아놨어요. 42조 6항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능식 청구항 논문 보시면 다 서두에 이거 허용 여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필속이 느리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거나 필속이 좀 빠르잖아요. 그럼 이거 허용 여부 쓰면 무조건 득점이니까 무조건 0.5점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제 득점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쓰세요. 허용 여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42조 6항에 의해 가지고 기능식 청구항 그 자체로 기재불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식 청구항으로 썼는데 만약 표현이 모호해요. 그러면 이제 기재불비에 해당한 거죠. 근데 기능식 청구항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기재불비는 아니에요. 지금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요거 헷갈리는 거잖아요.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할래? 요거 여러분들 요거 들으려고 지금 요거 듣는 거잖아요. 그죠?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 범위 해석은 일반 청구항의 청구 범위 해석이랑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일반 청구항의 청구 범위 해석 제가 일단은 다시 복습을 하자면 봐봐요. 우리가 특허 요건 단계랑 보호 범위 판단할 때랑 청구 범위 해석이 약간 다르잖아요.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의 설명 참작한다. 제한 해석은 하면 안 된다. 요게 특허 요건 판단할 때고, 그죠? 그다음 보호 범위 판단할 때는 원칙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발명의 설명 참작한다. 그리고 제한 해석은 특수한 경우에 한다. 특수한 경우가 뭐예요? 청구 범위를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그 판례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기능식 청구항, 우리가 제한 해석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호 범위 판단할 때 청구 범위에서, 그죠? 요거 일반 청구 범위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기능식 청구항에도 적용이 돼요. 특별한 법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요. 이거 마찬가지. 기능식 청구항에서도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청구항 기준으로 한다. 그죠? 발명의 설명 참작한다. 제한 해석은 안 한다. 그죠? 보호법이 판단할 때 기능식 청구항도 청구항 기준으로 한다. 발명의 설명 참작한다. 제한 해석은 특수한 경우에만 한다. 요게 이제 기능식 청구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봐봐요. 청구범위 해석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뭐냐면 봐봐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A가 있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몰 a1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안 되냐면 봐봐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a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a가 있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a를 스몰 a1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돼요. 아시겠죠? 근데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뭔 말인지 알아요. 통상의 숫자가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알면 요거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좀 고급스러운 표현, 우리가 답안지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들이 하는 표현으로 쓰자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만약에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거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를 스몰 a,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발명의 설명 첨작이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발명의 설명 첨작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a가 다의적이 아니고 일의적으로 해석된다. 뭔 말인지 안다. 당업자가 이게 뭔 말인지 안다. 일의적이다. 그러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제한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요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요거 청구항에 기재되는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거면 요건 발명의 설명 첩작이니까 해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청구항에 여러분들이 MAC라고 제가 써놨어요. MAC가 뭐냐면요, 메탈 아미노 클레이예요. 발명 설명이 뭐라고 써놨냐면 MAC는 메탈 아미노 클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시겠죠? MAC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죠? MAC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MAC는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다의적으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다의적으로 해석되니까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하는 거, 요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청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게 손잡이에요. 근데 발명의 설명에는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구부러진 손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손잡이 여러분들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 손잡이라고 하잖아요. 손잡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르적으로 해석이 되죠. 손잡이는 이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르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 손잡이를 구부러진 손잡이로 해석을 하는 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이 워딩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지 이르적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발명의 설명 참작일 수도 있고 제한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이면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제한 해석이면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아시겠죠? 봐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책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는 거잖아요. 일단 답안지에다는 요거 그냥 그 답안지에다는 요거 쓰고 사안 포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요거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청구 범위 해석 원칙 청구항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기능식 표현인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참작, 이거는 그냥 그 판례 쓰는 거고, 이 우리 청구 범위 해석할 때 그 용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기술적 의의를 도출한 다음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거 일반적인 판례 있잖아요. 이거 그냥 판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식 청구항이라고 특별한 법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법리의 확장이에요. 아시겠죠? 원칙은 뭐야? 청구항 기준으로 한다. 이게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발명의 설명 참작하는 거고, 제한 해석 요거 특허 요건 판단할 때는 제한 해석 안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청구 부분 해석할 때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제한 해석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요거 마찬가지,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보호범위 판단할 때 여러분들 보호범위 판단할 때 원칙이 뭐야? 청구항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요게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발명의 설명 참작, 이건 하는 거다. 이게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한 해석은 이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능식 청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를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 다른 기준에 비춰서 명백히 불합리할 때 제한 해석 가능하다. 요게 기능식 청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기능식 기능식 청구인 경우에 또 이제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능적으로 표현된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 범위는 보시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의해 가지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 포함해서 한정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제한 해석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는 그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게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을 때
보호범위 판단할 때 제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요게 그냥 여러분들 청구범위 해석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읽히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책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봐봐요. 만약에 청구항에는 A가 라지 A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발명의 설명에 스몰 A2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지된 거는 스몰 A1이 공지가 되어 있어요. 이 라지 A 안에 스몰 A1이랑 스몰 A2가 있는데 청구 범위에는 지금 라지 A가 기재가 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스몰 A2가 기재가 되어 있고 공지는 A1인 거예요. 스몰 A1인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이르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르적으로 해석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청구항에 기재되는 라지 A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A2로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A1 스몰 A1이 공지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넓은 거 라지 A를 추론하면 요거 신규성 흠결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청구항이 라지 A가 기재가 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 스몰 A2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등록을 받았어요.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스몰 A3를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라지 우리가 이제 보호범위 판단할 때 또 청구범위 해석을 하잖아요. 이 라지 A가 이르적으로 해석이 돼요. 이르적으로 해석. 그러면 라지 A를 스몰 A2로 해석하는 거. 요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뭐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으면 해도 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왜냐면 라지 A가 이르적으로 해석될 때 스몰 A2로 해석하는 건 이건 제한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구범위 해석은 라지 A1으로 되고 라지 A로 되고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스몰 A3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거 문헌침해잖아요. 이게 특허 등록받은 거고 이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헌침해. 이거는 이제 문헌침해 법리로 가는 거고 됐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게 라지 A고 발명의 설명이 A2잖아, 스몰 A2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아시겠죠?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A2로 해석하는 거 이건 발명의 설명 참작이에요.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지 A를 스몰 A2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기준으로 우리가 특허 요건 판단하는 거잖아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그럼 스몰 A2로 해석이 돼요. 그죠? 근데 공지되어 있는 거는 스몰 A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몰 A1이 공지되어 있고 스몰 A2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스몰 A2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1이랑 A2는 일단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스몰 A1이랑 스몰 A2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규성 흠결은 아니에요. 근데 진보성 흠결은 모르겠다. 여기 진보성 흠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건 진보성 흠결은 모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등록을 받았어요. 요거 청구항에 라지 A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 설명에 스몰 A2인 게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그 제한 해석이 아니고 발명의 설명 참작이잖아요. 라지 A를 스몰 A2로 해석하는 거 제한 해석이 아니고 발명의 설명 참작이잖아요.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지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라지 A인데 라지 A가 스몰 A2로 해석이 돼요. 그죠? 그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A3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지 않으니까 문헌침해는 일단 아니죠. 근데 이게 균등침해 일지 않을지는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거 균등침해 일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고. 이걸 딱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능식 청구항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중에 사례 문제를 푼다면 요거 중에 나오겠죠. 사례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시겠죠? 사례 문제를 푼다면 요 케이스가 나오거나 요 케이스가 나오겠죠. 요 케이스가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이게 이르적으로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르적으로 해석되면 요걸로 풀어야 되는 거고, 이르적으로 해석되면 요 루트로 풀어야 되는 거고, 청구항에 기재되는 라지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요 루트로 풀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요 루트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르적으로 해석되는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지 있잖아요. 요거는 판사님만 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보면 이게 그 판결 예를 저도 읽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내 맘대로는 이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내 맘대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냐, 심판장에 가거나 법원에 가면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요 용어는 이르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용어는 다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여기 뒤로는 그냥 법리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르적으로 해석됩니다. 요거는 다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시험 문제 어떤 용어가 나왔어요.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 그 기능식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이르적으로 해석될지 다의적으로 해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하나 잡고 답안지 쭉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요거는 이르적으로 해석되는 걸로 내가 답안지 쓸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요거는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걸로 답안지 쓸래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쓰면 논리가 안 맞는 거고,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쓰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쓰고 하나만 쭉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요걸로 가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신규성 흠결만 쟁점이 되고 문헌 침해만 쟁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답안지를 쓰잖아요.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 진보성 흠결도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고, 균등 침해도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데, 내가 만약 시간이 많고 좀 그 논점을 좀 챙기고 싶고, 점수 욕심이 있다, 시간이 많다, 그럼 이렇게 쓰면 쟁점이 더 많아지잖아요. 진보성 흠결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균등침해 여부도 따져봐야 되니까 쟁점이 더 많아져요. 답안지 쓰기가 편해요. 아니, 답안지 쓰기가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만약 시간이 없고 그냥 답안지 깔끔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세요. 근데 만약 시간이 있고 좀 더 양을 늘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요 루트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르적인지 다의적인지 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교수님이 시비 안 거니까 안심하시고, 그 답안지만 논리를 일치하면서 이 루트로 가든 논리만 일치하면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대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청구범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 청구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1설, 2설, 3설이 있어요. 근데 1설이 뭐냐면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대로 하자가 1설이에요. 여기 일본 판례인 거고, 일본 이제 학설의 주류 입장인 거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보시면 제가 그대로 지금 설명한 게 1설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청구범위 해석 방법 있잖아요. 챕터 4-1에서 공부한 청구범위 해석 방법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능식 청구항에도 적용을 하자는 게 1설이에요.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판례도 마찬가지다. 그걸 검토로 보시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보시면 청구범위 문헌을 기준으로 해석하자는 게, 문헌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 설명 첨작을 하고, 특허 요건 판단에서는 제한 해석 안 하고, 그 의미예요. 그리고 요 일설이, 그러니까 특허 요건 판단에서는 지금 보시면 특허 요건 판단에서 이렇게 하고, 보호범위 판단에서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여기 일설이에요. 일설. 아시겠죠? 일설. 그 일설에 따라서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제한 해석하자는 학설이 있거든요. 보시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례로 한정 해석하자는 이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라지 A에서 스몰 A1으로 해석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한 해석이 아니고 발명의 설명 첨작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한 해석하자는 거니까 여기 이설은 A가 뭔 말인지 알아도 제한 해석하자는 게 이설이에요. 아시겠죠? A가 뭔 말, 그러니까 A가 이르적으로 해석이 돼도 청구항에 기재되는 A는 너무 넓으니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몰 a1으로 해석하자. 요게 이설이거든요. 요거 안 따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만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 A가 다의적으로 해석됐을 때만 제가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발명의 설명 참작이거든요. 그게 일설이에요. 일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한 해석하자는 학설이 있는데 만약 제한 해석한다면 제한 해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하면 요거는 안 써도 되는 논점이에요. 왜냐하면 제한 해석을 안 하겠다는데 뭔 제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냐? 요거는 쓸 필요 없잖아요. 제한 해석을 하겠다. 그래야 제한 해석의 정도가 어느 되냐? 이게 논리가 맞는 거지. 제한 해석을 안 하겠다. 근데 제한 해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고 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서술을 하겠다. 보론으로 서술을 하겠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됐죠? 제한 해석을 제가 안 하겠는데 제한 해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있냐면요. 학설상 보시면 CC에 기재된 구체적 구성만으로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또 일설이 있는 거고 여기도 학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보시면 발명의 설명 도면에 기재된 기능식 표현에 대응되는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이설이 있는 거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거 대응되는 구성에서 송상희 교수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삼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제한 해석 안 한다며요. 근데 제한 해석 한다면 요 학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안지 안 써도 되는 거고 쓴다면 보론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설이 있는데 만약에 제한 해석을 한다면 뭐 지금 좀 중간적인 개념인 이설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다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냐면 남들 책에 다 있는 건데 안 써도 되는 건데 제가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것도 모르냐라고 할까봐 제가 넣어놓은 건데 알아서 빼려고 했는데 너무 잘 알아서 빼려고 했는데 넣어놓은 거예요. 남들 책에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서 우리는 안 하는 입장을 취할 거니까 왜냐면 일본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안 하는 입장을 취한 거니까 요거는 보론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답안지 여유가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사례풀이 틀이 제일 중요하다. 2차에서는 요거 사례풀이 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는 훨씬 앞서간다. 이거 잘 정리 안 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